전 세계 싱크탱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72시간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 화력 수준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핵이 없으면 핵만큼 쏜다는 억제 철학으로 우리의 주적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이상 많은 포탄으로 대비한 대한민국. 도대체 한국은 왜 이토록 집요하고 극단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숨겨둔 5가지 비밀 무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군사학 교수 알렉세이 브로데아누입니다. 지난 30년간 나토의 정책 자문을 맡으며 유럽의 군사 전략, 특히 강대국 중심의 억제력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제 연구 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간 같은 문장이 유령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곤 했었죠. 그것은 바로 지원이 너무 늦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켜줄 방공무기의 보급이 내부 정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동안 러시아의 값싼 드론은 어둠을 틈타 핵심 변전소를 무력화시키더군요. 첨단 무기가 창고에서 잠자는 사이 전선에서는 기본적인 방어조차 불가능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와 분석이 현실의 비극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제 보고서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화면 가득한 데이터와 정교한 그래프는 더 이상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풀렸음에도 유럽의 준비는 여전히 서류 위에만 머물러 있다는 문장을 직접 작성하면서도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네요. 내 평생의 연구가 정책 결정자들의 책상 위에서 먼지만 쌓여간다는 사실은 학자로서의 자존심에 깊고 쓰라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재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을 구상했지만 정작 그 지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뜨거운 의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해답을 찾기보다는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낡은 오만함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만은 저를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인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견고했던 감옥의 벽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더군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서울이라는 낯선 동아시아 도시의 이름과 함께였습니다. 제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파동이 그곳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안보 토론회에서 저는 평소와 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를 지켜내기 어려운 나라라고 단언했죠. 저는 나토 내부에서 공유되던 기밀 문건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며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의 독자적 방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서유럽에서 온 동료 학자들은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제 날카로운 분석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가벼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바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던 한국 측 참석자들이 보내는 차갑고 무거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한 줄기 질문이 날아와 제 귓가에 번개처럼 선명하게 박히는 듯했습니다. 교수님은 그곳의 현실을 직접 당신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후 한 기자가 제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으로 퍼져나가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동료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용감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속삭이는 듯했네요. 그날 밤 루마니아의 한 유력 언론은 저를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의 학자라고 신랄하게 묘사했습니다. 제 학문적 자존심에 또 하나의 깊고 선명한 흠집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분석의 정당성을 확신했지만 그 확신은 단 한 번도 현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관념의 산물이었더군요. 제 발밑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는 낯선 이름으로 온 한 통의 편지가 조용히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정민호 박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척이나 간결하면서도 동시에 단호한 힘을 담고 있는 듯 느껴지더군요. 교수님, 한국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책상 위에서의 분석이 아닌 살아 숨쉬는 현실의 힘을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모니터를 닫아버렸습니다. 굳이 그 먼 곳까지 날아갈 필요가 있을까? 내 수십 년의 데이터와 분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이 들었죠. 저녁 식사 후 와인을 마시며 다시 열어본 메일 속 문장은 더욱 짧고 강렬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그 세 단어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는 저의 한국행을 극구 만류하며 그곳에 가면 당신의 이론이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진심으로 충고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장성은 가벼운 웃음과 함께 관광이 국방 정책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저를 공공연히 비웃더군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조롱은 한국으로의 여정이 제약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서울행 항공권을 결제하고야 말았습니다. 현장을 외면하는 연구자는 죽은 지식을 탐구할 뿐이라는 제 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 때문이었네요. 칠흑 같은 밤의 장막을 뚫고 날아가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일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제 눈앞에 펼쳐진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고 압도적으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정민호 박사는 첫 인상부터 매우 침착하고 차분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악수를 나누자마자 지도보다 터널이 먼저 존재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지하 깊은 곳을 향해 소리 없이 내려가는 동안 제 수십 년에 굳건했던 확신도 함께 조금씩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무인 운반 차량들이 거대한 155mm 황금 비율의 포탄을 실은 채 복잡하게 얽힌 레일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전국의 군수 네트워크 현황이 실시간 데이터로 붉고 푸른 빛을 내며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의 혈관을 보는 듯했네요. 정 박사는 그 압도적인 광경을 배경으로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통해 단 30분 안에 전국 어느 부대로든 필요한 탄약을 정확히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후 그는 제게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억제력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5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그들이 자랑하는 K9 자주포였고 두 번째는 세계 최정밀 수준의 155mm 포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목격한 지난 70년간 구축해온 지하 군수 네트워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네 번째 기둥은 위기 상황마다 국가와 하나 되어 움직이는 전 국민의 동원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숨겨져 있지만 가장 압도적인 5번째 기둥, 바로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억제 전략 그 자체를 언급했습니다. 이 5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완성된다는 그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방금 본 지하 터널이 단순한 시설이 아닌 거대한 전략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 앞에는 전국 2847개의 탄약고의 분산, 보관된 360만 발의 포탄과 72시간 내 적을 무력화시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숨을 고르며 노트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상적이지만 이것은 외부인을 위한 보여주기용 시설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일정으로 나토의 정책 자문단과 긴급 화상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서유럽 대표의 피곤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몇 년째 반복되는 주장이었죠. 그러자 동유럽 대표가 즉시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 바로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은 우리라는 격앙된 항변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여러 국가 대표들의 표정은 짙은 불안과 깊은 피로. 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돈과 거리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유럽의 안보 논리가 바로 그 두 단어 사이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새로운 방식의 억제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예상했던 대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일 뿐 유럽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주장이었죠. 저는 그들의 반박에 일일이 대답하는 대신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위협에도 즉각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회의실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모두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한 동료가 제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를 직접 가져와 보라는 조롱이 섞인 요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네요. 진짜 증거는 낡은 책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장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실에서 매일 보고되는 우크라이나의 소식은 언제나 같은 절망적인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늦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전선에서 병사들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방공망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막혀 제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적에 들어오는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영리해져 낡은 방어망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같은 시각 루마니아 국회에서는 국방 예산을 둘러싼 격렬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예산과 국민을 짓누르는 예산이라는 자극적인 구호가 허공에서 공허하게 부딪혔습니다. 제 연구실의 데이터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선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신음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이토록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지원과 계획이라는 희망적인 단어를 떠들었지만 저는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준비와 속도,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냉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 섞인 말이 제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 계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숫자에 가려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의지를 보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네요.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표에 빨간색 펜으로 힘주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곳에는 대구 2020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가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산의 세계를 떠나 체험의 세계로, 차가운 지도의 세계를 떠나 뜨거운 사람의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저를 맞이한 보건의료 관계자 이선영 과장의 첫마디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2020년 그날,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였죠. 전국의 의료진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대구를 향해 밤낮 없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새 차를 몰아 지친 몸으로 도착했고, 어떤 이는 가족과의 소중한 휴가를 반납하고 위험한 현장으로 곧장 달려왔더군요. 마스크 착용과 동선 파악 같은 생소한 방역 수칙들은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성숙한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불과 며칠 만에 견고한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은 의료진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날랐고 자신의 집을 편안한 숙소로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보상도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어린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무려 3주 동안 병원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저도 모르게 멈추어 버렸네요. 그것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어떤 군사 전략 이론으로도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종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애써 반박했습니다. 의료인들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특별한 집단이니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생각을 정확히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낸 기적이 아니라고, 이름 없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당연한 일이라고 담담히 말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고 싶었지만 학자로서의 오랜 습관은 반복적인 관찰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의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가 방문한 군 훈련장은 동이 트기도 전부터 뜨거운 열기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K9 자주포의 거대한 포탄을 신속하게 장전하고 수십 킬로미터 밖의 목표 지점을 향해 정확히 사격한 뒤 즉시 자리를 이동하여 재배치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잘 짜인 교양곡처럼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저 정도의 엄청난 탄약을 훈련해서 소모하는 것은 심각한 낭비가 아닌가요? 저희 질문은 여전히 유럽의 비용 중심적인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정민호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실제 전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극한의 속도를 평시에도 근육이 기억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명쾌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고도로 훈련된 일부 정예 부대의 이야기일 뿐. 이것을 사회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저항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단 한 번의 엉킴없이 정확한 신호주기에 맞춰 거대한 교차로를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군대와 같은 정교한 리듬을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마지막 일정표에는 민방위라는 낯선 단어가 유독 눈에 띄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의 속도가 사회의 속도와 하나로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제 오랜 의심을 해소할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었고 도시 전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또렷하고 차분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안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인 뒤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서 있던 골목 안쪽에서 갑자기 실제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죠. 인근 건물의 낡은 전기 배선 합선으로 인한 작은 화재였습니다. 주변이 잠시 술렁였지만 그 혼란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빨리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망설임 없이 초기 진압에 나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차량들을 능숙하게 유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수십 번은 반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고 저는 그를 부축하려다 매캐한 연기에 그만 심한 기침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순간 한 낯선 청년이 망설임 없이 제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안전한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거의 끌려나오다시피 그 위험한 장소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네요. 몇 분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이미 초기 진압이 완료되었다는 시민들의 침착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모든 시민의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가 동시에 울렸고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놀랍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의 불꽃이 그 순간 속절없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일부가 아닌 사회 전체의 DNA처럼 깊이 각인된 강력한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힘에 의해 구해진 것이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산과 자동화, 그리고 성숙한 국민 참여를 한국식 억제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했죠. 하지만 유럽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반발과 냉정한 비난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한국의 지나치게 편향된 분석이라는 아시아의 특수성을 과장했다는 붉은색 딱지가 붙었습니다. 결국 국방부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여러 학회, 강연과 권위 있는 학술지, 게재마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평소 존경하던 동료, 학자로부터 약소국 콤플렉스에 사로잡혔다는 모욕적인 인신공격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의 학문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낮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쩌면 한국에서 본 것들이 채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깊은 두려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더군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에서 익숙한 재난 문자 알림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공항 전체의 원인 미상의 화재 경보를 알리는 다급한 안내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길을 터주었고
노약자를 먼저 대피하도록 안내했으며 미처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낯선 이에게 자신의 여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기다리지 않는 이미 몸에 밴 성숙한 습관이 먼저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캐리어를 내려놓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일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회 전부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방위 재정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막대한 돈은 모였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럽 대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부담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겹도록 반복했고, 동유럽 대표는 국경에 서 있는 것은 우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의 논리만으로는 이 해묵은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복잡한 데이터와 도표 대신 한국에서 제 온몸으로 겪었던 3가지 생생한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칠흑 같은 지하 보급망이 단 30분 만에 포탄을 실어 나르던 경이로운 속도의 장면, 대구의 의료진과 평범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헌신의 장면, 그리고 예고 없는 화재 현장에서 저를 구해냈던 이름 모를 청년의 용기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최첨단 무기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도록 사회 전체를 수십 년간 훈련시켜 왔습니다. 돈은 위대한 시작일 뿐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막대한 돈을 실질적인 속도와 강력한 지속성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한 서유럽 대표가 제 말을 끊으려 했지만 오히려 동유럽 대표가 제 편에 서서 그의 말을 단호히 막았습니다. 저 교수의 말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절박한 외침과 함께였습니다. 나토의 공식 문서에는 마침내 한국식 억제력의 핵심 개념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명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정교한 분산 저장 시스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화 보급망,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국민 참여 훈련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후의 방산 공동 프로젝트 역시 속도와 지속성, 그리고 공유라는 새로운 원칙 아래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서류에 천천히 서명을 하면서 한국의 지하 터널에서 느껴졌던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와 무인 운반 차량의 부드러운 진동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대구의 병원 복도를 묵묵히 지키던 이선영 과장의 피곤하지만 단단했던 미소와 의료진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나르던 평범한 시민들의 손길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민방위 훈련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묵묵히 소화기를 들었던 젊은이의 넓은 등과 예기치 못한 화재 현장에서 제 팔을 잡아 끌어주었던 낯선 손의 강한 온기도 잊을 수 없었네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한국은 지도 위에서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침묵하며 강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전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게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웠고 저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이제 그 소중한 배움을 유럽 전역에 전하고자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저는 분명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우리는 당신들의 평범한 습관을 우리의 새로운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미래의 기준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수치나 억제력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세대가 써내려간 역사의 울림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길을 닦고 어둠 속 공장에 다시 불빛을 밝혀내며 세계가 놀란 기적을 만들어낸 분들. 그 이름 없는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의 억제력을 배우고 나토와 유럽이 대한민국의 국방 시스템을 도입하려 줄을 서는 현실, 그 뿌리는 바로 여러분 세대의 끈기와 희생,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의지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명한 한국인이 준비했기에 강해졌고 여러분 세대의 지혜와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가 두려워하며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그 역사는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